컨테이너는 수출 시에 empty 컨테이너를 하나 가져와서 하주 공장이나 창고에서 수출 제품을 자국자국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실무에서는 도화 작업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화란 컨테이너 문을 뜻합니다. 즉 컨테이너 문을 열고 수출 제품을 자국자국 집어넣는 작업, 도화 작업이라고 하죠. 참고로 하주 공장이나 창고의 컨테이너, empty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 주는데, 물론 이 컨테이너는 부킹된, 예약되어 있는, 선적 예약되어 있는 선박회사의 컨테이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수도권의 경우에 사진에서 보는 경인 ICD라고 하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이 경인 ICD에서 컨테이너 선박회사의 컨테이너 하나를 공장이나 창고로 보내주게 되는데, 원래 이 ICD는 인랜드 컨테이너 대포로서 컨테이너물의 철도 운송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지만, 보다시피 넓은 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컨테이너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보면은 이 컨테이너 어왕 ICD 안에는 철길이 보이는데, 이 철길에 의해서 컨테이너물의 철도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즉 수도권에서 컨테이너물을 부산이나 광양항으로 철송을 하고 싶다, 철도 운송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철도하차에 태워서 부산항, 광양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도 운송할 때 컨테이너 하차 위에 각 컨테이너 하나씩을 올려서 같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트랜스퍼 크레인에서 트랜스퍼 크레인 아니네요. 철도 하차 위에 철도 운송을 위해서 상차 작업을 하는 모습인데, 브리치 스택커에 의해서 컨테이너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컨테이너를 철송할 때 1단적 밖에 안 되지만, 미국이나 파나마 같은 경우는 DST, Double Stack Trail이라고 해서 철도 하차 위에 컨테이너를 2단적해서 더 효율성을 높여서 운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왜 싱글 스택 트레인 1단적 밖에 안 될까요? 네, 한국은 터널의 높이가 2단적에서 운송할 정도로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기차가 2단적을 하면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도화 작업이 끝나기 전에 본 사진과 같이 운송될 화물을 운송 과정 중에 흔들려서 서로 상처가 나거나 데미지 입지 않도록 화물과 화물 사이를 고정시켜주는 라싱 작업 혹은 슈어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과 마찬가지로 라싱 슈어링한 작업을 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홈이 있는 이 도구와 알루미늄 바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고리 사이를 지나가게 채우면은 고정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희미하게나마 이 실에는 실 고유 넘버가 보이는데, 이 실 고유 넘버는 선화증권에 반드시 기재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 실은 부킹된 그 선박회사가 컨테이너, empty 컨테이너를 가져올 때 기사편으로 배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링 작업은 오래전에는 세관원 입회하에 수출 검사 후에 실링 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규제가 없이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실링 작업을 하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요즘은 RFID가 부착된 왼쪽 사진과 같은 실, RFID가 부착된 전자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컨테이너의 위치 추적이
아래 사진과 보다시피 큰 자물쇠로 생긴 이 락카타라고 하는 것으로 C를 끊어내게 됩니다. 즉, 이 C는 일회용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앞에서도 잠시 ISO 표준 규격을 이야기한 바 있지만 20비트, 40비트 컨테이너의 적재 사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틸 컨테이너, 철로 만든 컨테이너는 20비트의 경우 기억하기 쉽게 한 2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40비트는 4톤 정도 되고요. 20비트는 ISO 표준 규격이 20톤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40비트는 30톤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20비트의 경우 국내에서는 17.5톤, 40비트는 평균 한 20톤 정도 화물이 컨테이너에 들어갑니다. 최대 적재 부피는 CBM으로 따졌을 때 CBM 기억납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m, 1m인 1세제곱미터, 1입방미터가 1CBM이 되죠. 20비트는 최대한 33 CBM까지 적재 가능하고 40비트는 67 내지 68 CBM까지 적재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화물과 화물 사이에는 팔레트라든가 전시를 마찰을 방지시키는 너니지라든가 이런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20비트는 평균 25 CBM 정도, 40비트는 55 CBM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떤 수출 기업이 새로 수출할 때 하나의 박스를 컨테이너에 집어넣는다면 몇 박스 정도 집어넣을 것인가를 계산할 수 있는, 추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한 박스의 단위 CBM을 구해서 박스 하나에 CBM을 구해서 한국에서 평균 25 CBM 들어간다고 하니까 평균 CBM을 나눠보면 되겠죠. 반대로 컨테이너 내장하고 전체 CBM 계산하는 방법은 각 단위 CBM을 전체를 다 합산하면 답이 되겠죠. 이번에는 컨테이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국제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본 사진과 같은 드라이 컨테이너 혹은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이것은 컨테이너가 드라이하다는 뜻이 아니고 드라이한 화물들이 적출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무역 화물들은 드라이한 편이죠.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섬유류, 기계, 잡화, 등등해서 대부분의 무역 화물들이 이 드라이 컨테이너에 운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 컨테이너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퍼 컨테이너 혹은 레프리지레이티드 컨테이너라고 하는 냉동 냉장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드라이 컨테이너는 온도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운송 과정상에 온도 조절이 필요한 화물들을 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0도 내외부터 플러스 20도 내외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리퍼 컨테이너의 특징은 우리 냉장고 뒤에 볼 수 있는 그 설비가 갖춰져 있는데요. 일종의 대형 냉장고죠. 리퍼란 말 자체가 사전을 찾아보면 대형 냉장고라고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리퍼 컨테이너는 이 자체로서는 냉장고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이 공급돼야지 가동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출 화물을 내륙 운송할 때, 도로 운송할 때 이 사진에서 보는 마그네틱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MG세트라는 것을 트럭에 부착해서 여기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리퍼 컨테이너 연결하여서 국내 운송 과정에서도 전기를 공급해서 냉동 냉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리퍼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수출 시 선적 대기하게 되면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가 아니라 리퍼 컨테이너용 야드, 사진에서 보다시피 리퍼 컨테이너용 야드와 리퍼 리셉터클이라고 하는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전판 앞에 선적 대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수입된 리퍼 컨테이너 역시 이 리퍼 컨테이너용 야드에 도착해서 전기를 계속 공급해서
냉동, 냉장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거죠. 역시 리퍼 리셉터클의 모습입니다. 이래서 냉동, 냉장 컨테이너는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보다 컨테이너 자체도 훨씬 비싸지만 운송 과정 중에 이렇게 전기도 공급돼야 되고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라이 컨테이너보다는 리퍼 컨테이너가 운임이 2배 반 정도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 역시 리퍼 리셉터클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리프 컨테이너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수 컨테이너 중 하나로서 오픈 탑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길이로는 충분히 들어간 화물이 있지만 키가 커서 일반적인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런 오픈 탑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화물이 없을 때 화물 컨테이너 위를 일반 천막 같은 재질로 해서 컨테이너 위를 화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에 있는 화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최근에 일본 업체에서 개발한 신개념의 오픈탑 컨테이너 되었습니다. 천막을 지붕을 좀 더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개발된 거죠. 탱크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드라이 컨테이너는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새거나 방수가 필요한 화물들을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체 화물이나 화학물질 같은 것들을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수가 가능한 탱크 컨테이너 안에다가 컨테이너 프레임을 씌운 이런 탱크 컨테이너가 사용하게 됩니다. 펜 컨테이너라고도 가끔씩 눈에 띕니다. 즉 가축들을 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 되겠습니다. 가축, 생동물을 라이브 스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펜 컨테이너를 라이브 스탁 컨테이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플랫 랙 컨테이너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기에는 옆으로도 좀 삐져 나오고 좀 더 키가 큰 화물들을 운송할 수 있는 특수 컨테이너가 플랫 랙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플랫 랙 컨테이너는 좌우 기둥을 화물이 없을 때는 접을 수도 있게 폴더블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플랫 랙 컨테이너는 중후장대한 화물들, 변압기, 발전기, 플래트 같은 혹은 조선기자재 등을 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플랫 컨테이너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양쪽에 벽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 컨테이너의 재질 중에서 플라이우드 컨테이너가 있다고 했는데 합판으로 만든 컨테이너가 있다는데 지금 사진에 플랫 컨테이너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컨테이너가 합판으로 만든 특수화물 운송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이런 접을 수 있는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게 접어서 운송해야 된다면 화물이 없는 상태로 컨테이너 운송될 때는 선박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폴더블 컨테이너입니다. 접이식 컨테이너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상 운송용의 컨테이너를 보았는데 항공 운송에서도 컨테이너가 사용되는데 해상 운송 컨테이너하고는 많이 다르게 생겼죠. 항공 운송의 컨테이너는 첫째 특징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는 겁니다. 철보다는 알루미늄이 부식이 안 되고 튼튼하죠. 또 항공운송의 컨테이너는 해상 운송 컨테이너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편이고 양 모서리가 잘려 있는 게 많습니다. 양 모서리가 잘린 이유는 비행기가 둥글기 때문에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화물을 최대한 적재할 수 있게 디자인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22G1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는데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코드 밑에 나와 있죠. 22G1, 22G1. 앞에 2라는 뜻은 이 컨테이너가 20피트 컨테이너라는 뜻입니다. 40피트 컨테이너면 4로 시작하겠죠. 일단 두 번째 2는 컨테이너의 종류를 뜻합니다.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면 2번이 됩니다.
각 특수 컨테이너별로 다른 숫자로 표시되겠죠. G1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컨테이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리퍼 컨테이너, 앞에서 공부했던 냉동 냉장 컨테이너 같으면 G가 아니라 R1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기 앞에 한자 적혀 있는 거. 이 G는 이 컨테이너가 정품인지 혹시 엉터리 컨테이너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체크 디지트는 모든 알파벳 값, 아이덴티피케이션 코드에 넣는 알파벳을 A부터 Z 값이 이렇게 값을 정합니다. A는 10, B는 12, C는 13, 마지막에 Z는 38로 알파벳 값을 정합니다. 이 슬라이드와 같이 만약에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코드가 DNAU 251884라면은 기본값을 D는 아까 14였고 N은 25, A는 10, U는 32였습니다. 다음 251884가 있었죠. 25884는 그 자체가 숫자 값이죠. 그 다음에 숫자가 한 단위가 올라갈 때마다 2의 배수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2, 38, 16, 32, 64, 128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각 논 기본값에다가 단위를 곱해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14 곱하기 1, 25 곱하기 2, 10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합계 논 전체 금액이 573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736을 합계해 놓은 숫자를 무조건 11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진 소수점 첫째 자리가 바로 체크 디지트가 됩니다. 여기 같으면은 521.454545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4, 5면 반올림 할 수가 있죠. 반올림 한 숫자가 바로 체크, 반올림 할 수 있으면 한 숫자가 바로 체크 디지트가 됩니다. 만약에 이 공식 하에서 체크 디지트에 들어간 숫자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정품 컨테이너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 뜻입니다. 다음은 이 컨테이너 우상단에 있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코드 밑에 있는 Operational Marks 이 사진에 같이 MGW, TEAR, NetW.cu.cp이라는 Operational Marks가 있는데요. 이 뜻은 이 컨테이너의 스펙,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MGW라는 뜻은 Maximum Gross Weight로서 이 컨테이너의 총 무게, 이 자체 무게와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의 무게까지 합산한 금액이라고 합산한 무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Maximum Gross Weight.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3480kg까지 들어갈 수 있고 67,200lb, lb란 말은 파운드의 야그가 되죠. 그래서 3480kg 혹은 67,200파운드까지 된다, 들어갈 수 있다. Tare, T-A-R-E, Tare Weight라는 뜻은 순무게입니다. 자체 무게. 이 컨테이너 자체 무게입니다. 아까 제가 앞 시간에 컨테이너의 자체 무게는 20피트는 약 2톤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2220kg 정도 되네요. 파운드로 했을 때는 4890파운드가 됩니다. 다음으로 net W점이 있는데요. net weight라는 뜻입니다. 컨테이너 스페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으로 표시하는 거죠. net W점, net weight.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체 무게의 총 무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8,260kg, 파운드라면 62,310파운드가 이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네요. 그 다음에 cu.cap이라는 뜻은 cubic capacity. 이 컨테이너가 용적으로 최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 컨테이너 얼마를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큐빅으로. 그래서 33.2 cu.m. cu.m은 cubic m, cbm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최대 33.2 cbm을 담을 수 있고 cu.ft, cubic feet가 되겠죠. 미국은 cubic 미터가 아니라 cubic feet를 쓰기 때문에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cubic feet로 한다면 1170 cubic feet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총 무게, 순무게,
총 들어갈 수 있는 용적 이 자체의 표현이 바로 Operational Marks라고 합니다. 모든 컨테이너는 다시 말하면 우상단에 문측 우상단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선박이 바로 풀 컨테이너십, 컨테이너 전용 선박이죠. 제가 앞 시간에 1966년도에 미국의 시랜드라는 회사에서 북대서양 항로에 이 풀 컨테이너 쉽을 처음으로 취항을 시켜서 컨테이너 운송이 시작되었다고, 국제 상행에서 활성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풀 컨테이너 쉽은 가장 큰 특징이 선박 자체적으로 크레인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 선박에는 크레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있는 하역기기로서 부두와 선박 간의 컨테이너의 하역이 이루어지는다는 특징이 있고, 오롯이 컨테이너 전용선에는 컨테이너만을 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전용 선박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특징이 이와 같이 약 사각형의 긴 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일렬로 펼쳐놓고 그 뒤에 많은 넓은 컨테이너 야드를 형성하고 있는 게 컨테이너 터미널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컨테이너 전용 선박이 생겼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전용 하역 기계가 생기게 되죠. 지금 사진의 왼쪽에 있는 겐츄리 크레인 혹은 컨테이너 크레인이라든가 시와에서 작업하는 많은 하역 장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컨테이너는 한번 문을 실링을 해버리면은 문을 마음대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되는 화물들은 이런 엑스레이 투시기가 있는 검사 센터에 와서 컨테이너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컨테이너 검사소의 모습이고요. 자, 모든 화물들이 컨테이너 단위당으로 운송될 수는 없겠죠. 중소기업의 화물이라든가 처음 무역을 하는 화물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한 컨테이너에 채우지 못하는 소량의 화물을 우리는 LCL, Less Than a Container Load라고 하는 LCL 화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LCL 화물은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FCL 화물 같은 경우 LCL 반대말이 FCL이죠. Full Container Load. 그래서 FCL 화물은 선적 예약된 선박회사의 FT 컨테이너를 수출업체나 수출업체 공장이나 창고로 보내주지만 LCL 화물은 사진에 보이는 CFS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CFS로 이 소량 화물들을 끌고 와서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지역에 나갈 컨테이너에 합쳐서 한꺼번에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LCL 화물들은 수출 시에 이 CFS를 경유해서 한 컨테이너로 완성되는 뿐만 아니라 이것도 CFS의 모습입니다. 또 도착지에서도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화물들을 주인 찾아가서 꺼내줄 수 있게끔 도착지에 CFS에 들어가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FCL 화물은 소위 말하는 CY to CY, 수출지 CY에서 수입지 CY를 빠져나온 구간까지 선박회사들이 책임을 져주게 되지만 이 소량 화물은 CFS to CFS, CFS 들어간 순간부터 CFS 빠져나간 순간까지 운송인이 책임을 져주게 되는 거죠. 이것도 CFS 안에 LCL 화물들이 임시 보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었을 때 실제로 이 사진과 같이 계약된 물품이 오지 않고 이런 쓰레기가 들어올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되는데, 이런 무역 사기 사건이 간혹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기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역 계약 시에 어떤 조항을 체결하더라도
컨테이너에 대한 실링 작업을 수출업체가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지에서 계약된 화물이 아니라 엉터리 화물을 집어넣고 컨테이너 도화 작업과 실링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컨테이너의 잘못된 화물 운송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컨테이너가 아주 튼튼하긴 하지만 컨테이너 선박에서 적재되어 운송되는 과정에 이러한 화물의 바다로의 추락이나 화재 사건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클레임이나 어떤 법적인 처리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컨테이너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재는 이렇게 컨테이너가 부두에 도착하면은 보다시피 이런 컨테이너 크레인에 의해서 육상과 선박 간의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그 언젠가 가까운 먼 훗날에 말 이상하지만 가까운 먼 훗날 이런 모습의 컨테이너가 우리 앞에 등장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플라잉 컨테이너가 됩니다. 요즘 이미 플라잉 카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날아다니듯이 컨테이너도 부두에서 게이트웨이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에 의해서 하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런 플라잉 컨테이너의 개념으로 컨테이너 한꺼번에 선박에서 게이트웨이 크레인을 거치지 않고 시와이까지 바로 날려서 보관하는 이 형태의 하역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드론 컨테이너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드론이 좀 더 발전한다면 컨테이너 하나를 바로 찍어서 게이트웨이 크레인을 거치지 않고 부두에서 시와이까지 혹은 부두에서 바로 수입 하주의 수출업체 공장까지 운송되는 상황이 올지도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 제 2주차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